네,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강의 시작해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제가 미국 화장품 라벨링 규정 동향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발표를 진행을 하겠고요. 시간이 조금 오버된 것 같아갖고, 일단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을 했고요. 라벨링 규정이라던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미국 화장품 클레임 및 광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전에 받았던 그 몇 가지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라벨링 규정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근거 규정 같은 경우에는 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FDSC 액트라든가 그 하위법인 이제 연방법규제 줄여서 CFR이라고 많이 부르는 이제 시행 규칙들이 있고 그 다음에 FPLA라고 하는 이제 공정한 포장 라벨링법이 있는데 요거 세 개는 일단 기본으로 이제 깔고 가고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제 모크라 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제품 등록 안전수 입증 자료 의무화와 동시에 이제 라벨링 관련해서도 이제 그 별도로 추가 사항이 생겨서 이제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이제 미국에서 라벨을 구분할 때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라벨을 구분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제 섹션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먼저 주요 표시면 이제 Principal Display Panel이라고 해가지고 줄임말로 이제 PDP라고 많이 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진열을 했을 때 이제 매대에 진열을 했을 때 소비자가 이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이제 눈이 띄는 전면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DP를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면을 이제 정보 표시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PDP에서 요구되는 필수 표기사항 그리고 정보 표시면에서 요구되는 필수 표기사항 이런 게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라벨링 가이드라인 상에 이제 PDP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포장 단상자 보통 이제 사각 형태로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 이제 높이 그 넓이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샴푸 같은 그런 원통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장의 높이와 둘레를 곱한 면적이 40%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원기둥 옆면의 이제 그 겉 넓이, 그러니까 원기둥 옆면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거의 4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외의 모든 표정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단부, 하단부, 그리고 이제 접합부 등을 모두 이제 제했을 때 이제 그거의 전체 표현 면적의 40%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장 형태에 따라서 이제 필수 표시 기재 사항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장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용기 더하기 단상자, 흔히 1차 포장 더하기 2차 포장으로 나오는 형태가 있고, 이제 단상자 없이 이제 단독으로 나오는 포장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어, 우선은 이제 단상자가 있는 경우, 이제 1차 포장과 2차 포장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단상자 주요 표시면에 이제 제품명과 그리고 정체성 그리고 그 CFR 740 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제품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고 문구가 이제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경고 문구가 필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용량을 이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 정보 표시면에 사용 지침이라던가 주의사항 그리고 회사명 및 주소 그리고 전송표를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회사명 및 주소 같은 경우에 제가 별도로 하이라이트를 쳐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모크라 바로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제품 RP의 기능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기재되는 회사명 및 주소 그러니까 즉 제조업체, 유통업체, 포장업체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RP로서 이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표시를 제가 해드렸고요. 어, 1차 포장 용기 같은 경우에는 주요 표시면은 제품명을 표기하시되 정보 표시면에는 이제 사용 지침 및 경고 및 주의사항, 회사원 및 주소, 전성분표. 어, 잘못 기재네. 전성분표는 이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기재가 필요한 정보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
단도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상자와 이제 단상자 있는 형태와 거의 유사하게 이제 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그 필수 표기 사항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품명 및 정체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포장, 2차 포장 모두 표기가 되어야 되고 붉은 글씨로 눈에 띄게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량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표시물 면적에 따라서 이게 표기 위치와 이제 글자 크기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단위 체계가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그런 표준 단위 체계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온스라든가 그 다음에 플루이드 온스 그런 미국에서 사용되는 이제 단위 체계로 기재하시되 이제 온스나 플루이드 온스와 동시에 이제 표준 단위 같은 경우도 이제 병기하시는 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고 문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건강상의 그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일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는 게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CFR 740에 해당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재하도록 이제 명시된 경고 문구를 표시를 해야 되고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표시하시면 되고 회사명 및 주소 같은 경우에는 그 상호명과 도로명 전체 주소를 표기하시되 이제 그 많이들 빼먹으시는 게 이제 우편 번호를 많이 이제 빼먹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라벨링 가이드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집 코드라고 해서 우편 번호까지 같이 다 적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주소 같은 것들을 적어주실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제조업체, 유통업체, 포장업체로 기재되는 업체가 이제 모크라에 따른 이제 책임자 RP로 이제 간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성문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인기 명칭에 맞게 기재를 해주시되, 함량의 내림 차순으로 이제 기재를 해주시고, 다만 이제 1%보다 이제 함량의 작은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순서로 이제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기한 내용 이외에 그 기타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은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질의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내용량 같은 경우에는 그 PDP 아래에서 30% 정도 높이에서 이제 아래에서부터 30% 높이에서 표기가 돼야 되는데 다만 이제 주요 표시면의 면적이 5제곱미터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규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스나 또 플루이드 온스 같이 이제 미국에서 사용되는 단위 체계로 기재를 하시되 이제 국제 통용 단위도 같이 이제 병기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어, 주요 표시물 면적에 따라서 이제 내용량에 대한 글자표의 기준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주요 표시물 면적이 5제곱인치보다 작거나 같아일 경우에는 이제 16분의 1인치 높이로 이제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가이드라인 상에 인치 높이로 이제 그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보통 문서 작업하실 때 이제 포인트 단위를 많이 써가지고 이게 잘 와닿지가 않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환산 기준표를 옆에다가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6분의 1인치 같은 경우에는 약 4.5포인트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뭐 PDP 면적이 5보다 크거나 25제곱미터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분의 1인치 즉 이제 9포인트 정도로 이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성문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함량의 내림차순으로 기재를 하시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 1%보다 함량이 작을 경우에는 자유순서로 기재가 가능하고요. 또 이제 향료랑 착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버랑 프레그런스로 이제 별도로 성분을 밝힐 필요 없이 이제 기재를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 이거는 우리 업계의 좀 내부적인 비밀인 성분이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제 표기할 수가 안 할 수 있는데 이제 요렇게 이제 표기를 생략하실고자 할 경우에는 이제 그 FDA에다가 이제 사전에 그 구비 자료를 제출을 함과 동시에 이제 사전에 요청을 해야 되고요. 미국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전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제 색소 표기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이 통관하면서 가장 많이 잡히는 게 색소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질문을 주셨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색도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정해진 명칭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기재를 하셔야 되고,
다만 색소 같은 경우에는 그 함량에 관계없이 그 색소가 아닌 성분 뒤에 이제 나열을 하실 수가 있고, 메이크업 제품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16구짜리 팔레트 같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본으로 베이스가 되는 성분들은 어느 정도 동일하지만 이제 색소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메이 컨테인이란 그 뒤 문구 뒤에 이제 이하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문구를 표시하시고 이제 그 뒤에 성분을 기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그 색상 호수에 사용된 색소는 메이 컨테이너 앞에 이제 기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은 색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메인 컨테인 문구 뒤에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약간 와닿지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이제 그 FDA 가이드라인상에 나와 있는 그 예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모든 호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색소가 아닌 성분을 이제 함량의 내림차순을 기재를 하시고, 그 이외에 이제 공통으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색소가 아닌 성분을 이제 그 성분이 별도로 사용된 호수를 표시하여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색소를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그 모든 호수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색소를 이제 기재를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공통으로 사용되지 않은 색소 같은 경우에는 메이 컨테인이란 뒤에 그 문구 뒤에 이제 색소들을 나열해서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실제 예시를 좀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색소 표기 관련해가지고 또 관련된 문의사항이 많아서 좀 실제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이 컨테인 문구 뒤에 이제 색소를 이제 기재를 해줄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색소를 기재하실 때 CI 넘버를 단독으로 기재하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FDA 이제 나열된 성분명대로 기재를 해주시고, 그다음 그 뒤에다가 이제 CI 그 넘버를 병기를 하시는 건 이제 가능하지만, 그 CI 넘버를 단독으로 기재하실 경우에는 이제 높은 확률로 세건에서 잡힐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색소 같은 경우에는 그 배치 인증 색소가 있고 배치 인증 면제 색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인증 면제 색소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이론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FDA 그 명칭대로라면 그냥 아이론 옥사이드라고만 되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그러니까 아이론 옥사이드 뭐 레드인지 아니면 뭐 옐로우인지 이게 소비자가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아이론 옥사이드 레드라고 쓰고 이제 그 뒤에 CI 넘버를 적거나, 아니면은 그 아이론 옥사이드라고 적고 그 뒤에 CI 넘버를 적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 배치 인증 대상 색소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이 되게 길어요. 뭐 FDNC, 블루원, AL, 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이름이 길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FM대로 하자면은 이제 그거대로 기재를 하시고 그 뒤에 CI 넘버를 변경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실제 미국 제품들 라벨링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를 다 전부 다 길게 다 적기에는 이제 라벨링 기재 공간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가 있다 보니까, 어 오른쪽 보시면 예시와 같이 뭐 옐로우 5, 뭐 즉 예를 들어서 뭐 DNC 옐로우 5 레이크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아니라 이제 옐로우 5 가로치고 CI 넘버, 아니면은 뭐 레드 40 가로치고 CI 넘버, 이렇게 그 추격해서 이제 작성한 형태도 이제 미국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CFR 740에 명시된 이런 경고사항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은, 뭐 국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이 뭐 되진 않겠습니다. 뭐 안전성 입증 안 된다는 경우에는 뭐 그 이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이 뭐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붙여야 되고, 에어로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 보이시는 그 경고 문구를 붙이시되, 이제 그 면도 크림 같은 경우에는 눈에 뿌리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 뒤에 Avoid spraying eyes라는 문구는 생략이 가능하고, 또 그 외 유리용기에 포장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별도로 이제 경고 문구가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린이가 뭐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가 손에 닿지 않게 한 거다 아니면 보호자의 그런 관리 감독하에 사용하세요라는 문구를 이제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또 자체 가압 용기를 포장한 화장품으로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분해했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기 경고 문구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여성 탈취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청결제가 아니라 이제 스프레이 형태로 이제 뿌린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외부용으로 사용하시고 이제 적어도 이제 8인치 정도 거리를 두고 분사를 하세요. 이런 문구가 이제 기재가 되어야 되고 발암 우려간의 염색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적진 않았지만 그 특정 성분명 두 개가 이제 들어간 경우에는 그 발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염색제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분으로 인한 주의사항을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 마지막 선태닝 프레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연 차단제가 아니라 이제 태닝을 했을 때 그 색깔을 조금 더 잘 스며들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기와 같은 경고 문구를 표시를 해줘야 되고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모크라에 따른 새로운 라벨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크게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제품 여부를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작용 접수용 원약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착용자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요구 사항이 생기는데 우선 전문가용 화장품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제품에 professional only 뭐 이런 문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나머지 라벨링 요건 동시에 준수를 하시되 이제 전문가용 제품임을 명시하는 별도 문구를 추가를 하셔야 되고 여 전문가라 하면은 이제 뭐 뷰티 살롱이라든가 이제 에스테틱 샵에서 근무하시는 이런 전문 인력을 말씀드리는 거고 부작용 접수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장 접수를 위해서 이제 미국 내 주소 및 전화번호 혹은 이제 전자연락처를 통하여서 이제 제품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을 제 RP가 접수할 수 있도록 이제 기재를 하셔야 되고 착용자 알려진 유발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또 추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규제 시행이 한번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관련해가지고 요건이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표기 요건에 만약에 해당을 할 경우에는 이제 라벨에 이제 해당 성분명을 표시해야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 보고 연락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올해 12월 29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게 되는데 연락처 주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주소나 전화번호 또는 전자연락처라고 하면은 이메일이나 웹사이트 등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그 여름에 이제 미국 FDA 쪽에서 이제 실사 현장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말씀한 바 있는데요. 이제 라벨에 이제 전자연락처가 기재가 되어 있다면은 이제 반드시 미국 내 주소나 전화번호를 추가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전자연락처로 웹사이트를 이제 활용해서 하실 경우에는 이제 웹사이트 내부에 부정형 보고를 위한 이제 그 툴을 이제 웹사이트에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그 회사 대표 이메일보다는 그래도 그 부작용 전담 부서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 두셔서 이제 그 이메일 주소로 이제 마련하시는 것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이제 그 모크라 발효에 따라서 이제 라벨링 가이드라인이 완벽하게 지금 개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부정형 연락처를 표기를 할 때 이제 뭐 지시문구를 반드시 어떤 걸 써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오는 기준이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착한 전려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PCPC 이제 관련된 자료라든가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그 이제 크랙 이용회사 발표 자료를 좀 따왔는데요. 이게 원래 올해 6월 달에 이제 기준이 발표가 되었어야 될 규정 초안이 발표가 되었었는 거 맞지만 이게 한 번 연기가 되는 바람에 지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은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다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관련 규정을 제정할 때 아무래도 미국 내부 그런 사정이라든가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떤 기준이 통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검토를 할 거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가장 많이 선진화된 이런 규정이 바로 EU 규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EU 규정을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화장품 라벨링 게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전면부에 제품명과 용도, 그리고 내용량, 그리고 정보 표시문에 지침, 뭐 성문 목록, 사업장명 주소 등이 이제 표기가 되게 되고, 만약에 이제 그 사업자명 주소를 적을 때 뭐 기재 공간이 혹시나 부족할 것 같으시면은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DIST 바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취약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이크업 제품을 다시 한번 가져봤는데요. 이제 크게 기재하는 것 같지만 이제 성분명 표시라는 거를 좀 더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음, 메이 컨테이너 뒤에 이제 그 미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분명과 이제 CI 넘버를 이제 변기를 해서 이제 기재를 하실 수가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치 인증 대상 색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C 레드를 다 적는 게 아니라 이제 레드 30 같은 경우에도 이제 표기하는 것도 이제 용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샴푸 같은 경우에도 그 제품명의 용도 그리고 내용량 전면부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뒤에 정보 표시면에 사용 지침과 전송 목표 그리고 주의사항 그리고 상업 전문의 주소 이렇게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질문받은 내용 중에 그 OTC 라벨링 혹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들고 왔는데,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그 협회 통해 갖고 이제 아마 라벨링 OTC 웨비나를 또 진행을 하시는 거가 있어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이제 해당 자료 참조를 하시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드러그 팩트 라벨이 이제 OTC 제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게 되는데, 필수 표기사항 같은 경우에는 드러그 팩트 문구라든가 그 다음에 활성 성분 그리고 목적 용도 그리고 경고사항 그리고 사용 지침 그리고 기타 정보 그리고 활성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그 비활성 성분 그리고 의견 조절 약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 드러그 팩트 패널 표기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군별로 이제 OTC 모노그래프에 다 이제 필수 표기사항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탄화제를 제가 예로 하나 갖고 왔는데, 자회전탄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활성 성분과 용도, 경고사항, 사용 목적, 그리고 SPF 수치라든가 그런 방수성 테스트에 따른 그런 추가 기재 사항, 그리고 기타 정보, 배열 성분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화장품 클레임 및 광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허용 클레임 및 금지 클레임 예시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헤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늘어지는 모발을 뭐 이제 두꺼워 보이게 한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피상적인 표현은 가능하겠지만, 이제 뭐 탈모 방지라든가 비듬 방지 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OTC 클레임에 해당하게 되고요.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티에이징 관련해 가지고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어쨌든 피부가 어려 보이게 한다 이런 클레임은 가능하겠지만, 아예 뭐 노화를 방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세포 재생 뭐셀 리저너레이션 같은 표현은 이제 의약품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또 뭐 보습이라던가 아니면 스킨 브라이트닝 뭐 아니면은 뭐 여드름 흉터를 뭐 가려준다 이런 표현은 가능하겠지만, 뭐 치료 그다음에 여드름 치료 그다음에 뭐 상처 완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약품에 해당하는 클레임은 이제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가 되겠습니다. 어, 주름 개선 관련해 가지고 이제 FDA 공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제 주름 개선에 대한 그 FDA 공식 입장은 뭐냐면은 그 효능 클레임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고 이제 FDA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주름 개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히 주름을 보여주는 거 가려준다라는 것은 이제 화장품으로 취급이 되겠지만, 아예 주름을 뭐 없앤다 아니면은 뭐 주름을 아예 없애서 펴준다 이런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약품 클레임에 이제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 뭐 제품의 안티에이징이라든가 뭐 안티링클 문구를 뭐 기재를 하셨다면 그 뒤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화장품에 해당한다는 그런 신체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설명 문구를 뒤에 추가하시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백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화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얼리 OTC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되고, 그 화이트닝과 유사한 뭐 스킨 라이트닝이라든가 블리칭 같은 문구도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현재 높은 확률 OTC로 이제 취급을 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스킨 라이트닝 크림에 대해서 부과된 그런 FDA 워닝 레터를 제가 하나 갖고 왔고요.
아무래도 미백 기능을 소구를 하시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현재 사용하시고 있는 그 브라이트닝을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또 이건 자료를 조사하다가 좀 흥미로운 좀 주제를 기사가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 제품명에 스킨 라이트닝이라고 쓴 거를 이제 소비자의 그런 불만으로 인해서 결국 고치게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요지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왜 무조건 피부 하얀 게 좋은 걸로 이제 광고를 하냐 뭐 나는 내 피부색 내 검은 피부색이 좋은데 왜 그렇게 무조건 흰색 피부색에 뭐 좋은 식으로 광고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레임이 들어와서 이제 스킨 라이트닝 크림의 제품명을 이제 수정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하나 갖고 왔고요. 이제 아무래도 다인종 국가의 미국의 특성상 아무래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라벨 리뷰 하면서 또 심심찮게 많이 보이는 문구가 하이퍼 알러제닉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퍼 알러제닉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FDA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FDA 기준으로 이제 하이퍼 알러제닉에 대해서 정의를 따로 내린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화장품 라벨링 하실 때 뭐 FDA 별도로 뭐 효능 증명 자료라든가 뭐 그런 거를 제출하실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FDA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피부의학자 입장에서는 어 어쨌든 더 자극적으로 하는 거는 뭐 클레임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피부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게 어쨌든 FDA 입장으로 보면 될 것 같은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포장재, 2차 포장재 유통기한을 무조건 표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가이드 문안 동안 표기해야 되냐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제품 유통기한 표기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오픈자 마크라던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익스파이어션 데이트를 이제 통합고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라벨링 시 로고 사용 관련해서는 이제 뭐 사용 기한이나 친환경 등등 여쭤보셨는데 사용 기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자 로고를 사용해서 표기는 가능하지만 가능하고 다만 이제 요즘에 친환경 인증 로고 같은 경우도 기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최근에 불거진 그린워싱 이슈에 따라서 확실한 근거 자료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 자료를 마련을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이제 FTC에서도 이제 친환경 클레임, 뭐 그린워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마크 경우에는 미국은 이제 연방 기준으로는 재활용 표기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이제 재활용 표기를 표기하실 경우에는 이제 하단에 보시는 이제 유니버설 리사이클 심볼을 사용할 수가 있고 플라스틱을 구분하고 할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그 레진 아이덴티피케이션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재질별로 구분해서 이제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분리배출 표기가 필수는 아닌 걸로 근데 모크라 도넛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모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국처럼 제품에 대해서 시판 이전에 그 사전 심사 및 승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트워크 업로드가 현재로서도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마련된 그런 기재 사항을 다 입력을 하셨다면은 이 제품 리스팅을 완료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질문이 임상 보고서로 해외 클레임 다루로 대응 가능한지라고 여쭤보셨는데 우선 FDA에서는 화장품 임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두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법한 자격을 갖춘 시험 기관에서 국제 공인된 그런 시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진행했다면은 어쨌든 실사 다루어서 우선은 대응이 가능하고 정말 안전하게 이제 수출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이제 미국 내 위치한 그 시험 기관에서 그 시험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인증 관련해가지고 또 여쭤보시는 게 많은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에 대한 그런 사전 승인을 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또 아트워크에 대한 그런 인증마크에 대한 심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라벨에 기재된 인증마크의 경우에는 이제 그 각 기관마다 설정한 그런 기준에 맞게 이제, 어, 그 인증 자격을 취득하셔가지고 이제 갱신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라 이제 그 OTC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능성 화장품인 제품은 이제 대표적인 자연스한제라던가 여드름 제품 같은 경우에는 OTC로 구분되기 때문에 해당 제품들 같은 경우를 미국에 수출하실 경우에는 이 모크라가 아니라 OTC 등록을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션 65, 그죠?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서 라벨링 적용 방법도 문의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 캘리포니아 프로포션 6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질 종류별로,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그런 위험성 종류별로 이제 그 기준에 대한 문구가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카시노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되어서 이제 발암성 관련 경고 문구를 표시를 하시면 되고, 표정지 면적에 따라서 이제 표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추격형이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제품 사이즈에 따라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 국가별 수출 시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이번에 그 대학 학사법 협의 통해서 이제 이 올해 기준으로 그 수출 가이드라인을 한 번 더 개정이 되어 있는데 해당 자료 먼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크라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질문을 주신 게 있었는데 제조시설 등록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해서 제조시설을 등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설 등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중복해서 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진행하시면 되겠고, 세트 제품을 등록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 화장품협회 PCPCP 통해서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은 이제 세트 구성품들이 모두 이제 등록이 완료가 되어 있다면 이제 세트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등록을 추가로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세트 제품으로 제품명을 한 다음에 이제 괄호로 이제 각각 제품을 구분하여 이제 등록하는 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모크라 7월 시행 이후에 수입 통관 관련해서 이제 동향을 말씀 주셨는데, 학계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귀에 제공 플랫폼 그 캠링크를 통해서 발췌한 자료인데, 8월 달에 이제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제 걸린 그런 적발 사례 자료를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77개 배치가 이제 그 미승인 의약품 클레임으로 이제 많이 걸렸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미승인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장품인데 의약품 클레임을 해가지고 이제 걸린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레임 문구가 의약품으로 이제 취급이 되어서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경우가 이제 77개 배치로 이제 가장 많은 그런 경우의 수를 차지를 했고 다음으로 이제 많은 케이스 차지한 게 이제 그 색소 규제 위반으로 이제 잡힌 케이스가 이제 가장 많은 케이스를 차지했습니다. 어, 색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라벨링을 이제 다 하시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색소로 취급되지 않는 그런 성분까지 이제 색소로 오인되게끔 이제 라벨링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색소 인증 대상 목록이 없겠지만 골드 가로치고 CI 넘버를 적음으로써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 이제 색소로 이제 취급이 되어가지고 이제 색소 규정 위반으로 이제 걸리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색소 라벨링 할 때는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